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한 시간이죠. 이번 강의는 지난 2주 전부터 시작해온 국제적 이상으로서의 정의를 제시한 사상가들을 공부하는 맥락에서 마지막으로 플라톤을 얘기할 거고요. 지금 3주에 걸쳐서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주제는 소위 국제라고 하는 장에서 정의라고 하는 것이 실현 가능한 것이냐. 우리가 알다시피 사실은 국제라고 하는 공간에서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고 또 지금까지 그렇게 성공하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하는 인식이 팽배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추구할 만한 가치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 의식과 관련해서 그로티우스는 어쨌든 전쟁의 참상을 국제의 장에서 목격한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소위 정전론이라고 하는 이론들로 적어도 허용할 수 있는 전쟁과 그렇지 않은 전쟁을 구분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기독교 사상가들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전제로 해서 현실은 어떤 기독교적인 이상과 상당히 동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실현 혹은 또 이상과 근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면서 국제의 장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해야 되는지를 이론적으로 사상적으로 제시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플라톤도 역시 마찬가지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물론 국제라고 하는 장이 플라톤이 주목하고 있는 중심 영역은 아닐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층위적으로 고려되고 있는 여러 범주 가운데 국제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플라톤이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오늘 살펴볼 거고요. 플라톤을 공부할 때 우리가 사실은 좀 플라톤에 대해서 들은 바도 많이 있고 또 상당한 선입견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갖고 있는 제가 생각하기엔 선입견에 해당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플라톤은 현실 정치는 물론이고 우리의 현상 세계하고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형이상학자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요. 또 설령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별로 고려하지 않은, 그래서 현실을 주로 등지고 살았던 그런 이상주의자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고, 한편으로는 플라톤은 아주 지독한 엘리트주의자다. 그래서 곧 반민주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띈 정치 사상가다라고 하는 이해가 우리한테 어느 정도 이미지로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 플라톤은 어떤 플라톤이냐면 단순한 형이상학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좀 이따 자세히 이야기하겠지만 플라톤은 공동체 문제에 지극히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적어도 정치 철학자로서의 면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조금 더 확장해서는 사실은 국제 정치에 관심을 쏟았던 그런 국제 정치 사상가였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우리가 플라톤을 읽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플라톤을 해석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플라톤이 이상주의자인 것은 맞는데, 가장 바람직한 것, 정치와 관련해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가장 바람직한 정책, 레짐이 되겠죠. 바로 그런 이상을 제시한 정치 사상가는 맞지만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사상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을 염두에 두고 있는 이상주의자였다. 라고 이제 해석하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은 이상과 그 현실의 절충 혹은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추구한 이상주의자다. 따라서 실천적인 이상주의자다라고 그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또 반민주주의자라고 하는 이미지에 대해서도 플라톤이 그 민주정을 비판하고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의도가 그래서 민주주의를 전복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겁니다. 적어도 아테네 민주주의를 비판했지만 그것은 아테네 민주정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염두에 두고서 비판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플라톤은 그 비판적 민주주의자일전정 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하는 반민주주의자는 아니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민주주의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민중 혹은 데모스의 그 능력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것, 그것을 만약에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한다면 플라톤은 그런 민주주의자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런데 민주주의의 지속 가능성을 바랬던 사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는 여전히 민주적 테두리 안에 있었던 사람이다라고 여길 수 있고요. 그 부분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질문이나 토론할 때 같이 한번 얘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방금 내가 이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플라톤, 그러니까 단순한 형이상학자가 아닌 정치 철학자로서의 플라톤, 그리고 단순한 이상주의자가 아니라 실천적인 이상주의자, 그리고 그 이론과 실천의 관점에서도요, 어떤 민주정의 그 관점에서도 단순히 민주정을 정체로서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비판적인 민주적 사상가였다라고 하는 이해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이 초점은 결국 소크라테스하고 플라톤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소크라테스의 삶을 플라톤은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문제일 거예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의 그 제자였다고 하죠. 그런데 아쉽게도 혹은 다행히도 소크라테스는 라이팅을 남긴 게 없어요. 그죠? 전혀 남긴 게 없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쓰여진 것만 갖고 이제 소크라테스의 삶을 우리가 구성해 내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기여를 한 사람이 바로 플라톤이에요. 그 얘기는 소크라테스하고의 경험을 통해서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삶이 어땠고 소크라테스의 삶을 통해서 보여준 그의 철학이 어떤 내용인지를 이제 확인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플라톤에 의해서 이제 구성된 혹은 묘사된 그 소크라테스의 삶은 사실 다른 시민들의 삶을 검증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변론이라고 하는 법정에서의 최후 진술 연설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자기가 했던 행적을 묘사할 때 가장 핵심적으로 이제 드는 것이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다른 동료 시민들한테 너는 무엇이 너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여기냐? 그렇게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엇인가 대답을 하면 바로 본인이 믿고 있는 그 가치가 정말 끝까지 이렇게 지킬 만한 그런 가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그런 작업을 해서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원래 믿고 있는 그 가치가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논박, 그리스어로는 엘렌커스라고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는 그런 논박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료 시민들의 삶을 검증하는 이런 소크라테스의 행적은 한편으로는 이건 논박이라고 하는 외적인 행위 유형을 보면 일종의 철학적인 활동을 하는 거겠죠. 근데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철학적인 활동은 그 이전에 소크라테스 이전에
그 철학자들이 했던 어떤 철학적 사유 활동하고 굉장히 다른 행태였어요. 뭐 이전에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 뭐 누구 있죠? 여러분들 아는 무슨 탈레스, 뭐 아낙사고라스, 아낙시만더 뭐 그런 그 여러 그 소위 프리소크라틱 철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이제 공통된 철학적 활동은 뭐냐면 혼자서 가만히 세상 전체의 원리가 무엇인지 소위 그들의 질문은 무엇이 첫 번째 것, first thing, 무엇이 도대체 모든 코스모스의 원천이 되는 첫 번째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그것에 대해서 사유하는 거예요. 그건 다과대 나가서 그냥 일반 시민들한테 뭘 물어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고립된 상태에서 사유하는 그것이 이제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이 모두 공유하고 있는 그런 철학적 활동이었다면 소크라테스는 그게 아니라 바깥에 나와갖고 시민들한테 물어보고 다녔다는 거죠. 그것도 너한테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지극히 사람들이 다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물어봤다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 그런 활동을 이제 소크라테스가 스스로 자신의 철학을 정의하는 철학적 활동이라고 했다면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활동 혹은 그런 활동을 삶 전체에 투영한 그런 철학적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정치적 삶하고 굉장히 유사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동료 시민들,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는 동료 시민들한테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고 그것을 교정하려고 했으니까. 그렇죠? 소크라테스는 사실 전쟁에 나갈 때 빼놓고는 한 번도 자기 그 도시 경계 바깥을 떠나지 않았어요. 반면에 아까 얘기했던 그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한편으로는 대단히 고립적으로 자기 스스로 사유를 했지만 그 사유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어디든지 다른 폴리스를 떠나다 다녔었어요. 소크라테스가 굉장히 대조적인 거죠.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소크라테스의 삶은 철학적 삶과 동시에 지극히 정치적 삶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아까 소크라테스가 형이상학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소크라테스는 적어도 그 이전 철학자들처럼 혼자서 고립된 상태에서 첫 번째 원리에 대해서 사유하는 삶이 아니라 동료 시민들의 삶과 그 가치를 묻는 삶이었기 때문에 정치적 삶과 유사하고 따라서 정치 철학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크라테스 죽음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소크라테스는 기원전 399년에 죽었어요. 아테네 민주정에서 기소됐고 이제 재판을 받아서 죽었던 거죠. 기소의 내용은 도시가 믿지 않는 신을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그런 불경죄, 그 아스바이아스라고 하는 불경죄가 항목이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도시의 그 젊은이들을 타락시킨다. 타락죄가 그 기소의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배심원 법정에서 소크라테스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경건죄가 사실은 굉장히 중범죄에 해당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어요. 자, 이 사건을 그러면 플라톤은 어떻게 이해했겠느냐? 그것이 이제 소크라테스하고의 어떤 그 경험에서 플라톤이 자신의 철학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됐을 겁니다. 그랬을 때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자,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민주정에 의해서 어쨌든 재판을 받고 사형 선고를 받은 거니까 민주정이 문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플라톤이. 그죠? 그런데 적어도 소크라테스가 내놓은 언수를 보면, 그 아까 얘기했던 변론에서 보면요, 자기는 소크라테스 본인, 내가 민주정뿐만 아니라 어떤 레짐, 어떤 정체에 갔어도 똑같은 그 행적을 드러냈을 거고, 그러면 어떤 정체든 나를 이렇게 그 기소하고 핍박했을 거다라고 이미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민주정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민주정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가 문제일까? 우리가 좀 생각해봐. 아까 좀 전에 소크라테스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내가 아주 짧게 묘사를 했었는데 뭐죠? 돌아다니면서 동료 시민들한테 넌 뭐가 중요한지 아냐라고 이제 캐묻고 다녔다고 하는 거고, 그 캐물음의 결과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바가 이게 일관성 있게 내가 유지할 만한 가치가 아니었구나 사실은 라고 하는 걸 계속 깨닫게 하는 뭐 그런 그 결과를 이끌어낸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행태가 계속 그 이제 드러난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시민들은 사실은 물론 자기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때로는 회의하기도 하고 좀 스스로 비판하기도 하지만 어떤 시점에서는 그냥 그것이 옳은 것으로 믿고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뭐 수호자 계급이다 혹은 군인이다. 그러면 자 국가가 명령하고 있는 나의 임무 그것이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따라야 되는 것이고, 인간이라면 혹은 나는 군인으로서 용기, 용맹함을 바로 그런 명령, 복종에 의해서 증명하는 것이 훌륭한 삶이다.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만약에 소크라테스가 넌 용기가 뭔지 알아? 이제 그런다면 나보다 무서운 사람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지 않고 대적하는 거. 그런데 누가 정말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야 되는지 알고서 그러는 거야? 뭐 사실 던져야 될 질문들은 많이 있는 거죠. 사실 우리가 용기하고 대별되는 것이 한쪽에는 비겁함이 있지만 다른 한쪽엔 그게 지나치면 만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용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용기 있음은 사실은 만용하고 구분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것이 비겁이고 어떤 것이 용기이며 또 어떤 것이 만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가 두려워할 만한 대상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에요. 알미 선행돼. 알지도 못하면서 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만약에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전개된다고 한다면 이제 그걸 이제 순순히 받아들인 군인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럼 이제 전장에 나갔어요. 자, 그래서 내가 이제 명령을 받고 뭔가 이제 그 임무 수행을 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따르는 게 내가 용기 있는 행동이 맞나? 라고 자꾸 주저하거나 뭔가 스스로 비판하거나 이런 행동을 한다면 사실은 공동체의 시민으로서의 어떤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그 결과는 소크라테스가 이미 예상한 것처럼 민주정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공동체에서 만약에 나같이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든지 나를 핍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나는 이걸 계속 할 수밖에 없다. 나는 철학자니까. 라고 하는 게 소크라테스의 입장이었어요. 자, 이런 저간의 사태를 이해한 플라톤이라면 그 다음에 이제 플라톤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거. 이것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플라톤의 그 이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결국 철학적 삶을 사는 사람들 혹은 철학적 행위를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정치 공동체 안에서의 이 활동을 자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를 들여다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좀 다르게 표현하자면 철학은 정치를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의 문제일 거예요.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하자면 철학은 정치 공동체에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랑 상관없이 그야말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삶을 추구하는 작업이에요. 활동이고. 그런데 정치는 물론 암과 정보가 필요한 그런 공간이긴 하지만 동시에 어떤 순간에서는 정치 공동체의 유지 혹은 정치 공동체의 이득을 위해서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삶은 조금 유보하거나 조금 눈을 가릴 필요가 있는 그 필요성이 있는 것이 정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양자 간에 이런 그 다른 특이성이 있다고 한다면 철학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치를 어떻게 다뤄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근본적인 문제가 된다는 거죠. 뭐 그것에 대한 한 가지 그 대안으로 우리한테 이미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은 자 그러니까 플라톤은 정치는 이렇게 유동적이고 정치는 이렇게 제한이 있으니까
철학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혜를 추구하고 있고 이미 갖고 있는 철학이 정치를 접수해야 된다. 이런 거. 정치를 접수해야 된다. 그죠? 그게 뭐예요? 그게 철인왕이 나타나서 정치 공동체를 지배해야 된다라고 주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좀 들어왔던 이야기일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플라톤의 입장이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대응으로 내놓은 해답이라고 한다면 이건 굉장히 큰 오산이에요. 이건 뭐냐면 플라톤을 굉장히 나이브한 사람으로 본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그런데 생각만큼 플라톤은 굉장히 현실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 보세요. 아테네 민주정에 의해서 소크라테스는 재판을 받고 죽었어. 근데 거기다 대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보복심으로 나는 소크라테스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민주정은 역시 한계가 있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철학자가 정치를 접수해야 된다? 지극히 반민주적인 그 발상이잖아요. 그걸 대놓고 그렇게 거기서 얘기한다? 굉장히 그렇게 보기 어려웠을 거예요. 또 한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처럼 처형당하진 않았어요. 자, 그 얘기는 플라톤이 이런 얘기를 내놨어도 아테네 사람들은 이걸 그렇게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사실은 플라톤도 이게 선인왕의 기획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현실에서 작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내놓은 것이 아니라는 걸 이미 아테네 사람들한테 알려줬다는 거예요. 다른 의도가 있다라고.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플라톤에 대한 그 기존의 이미지에 대한 좀 다른 해석을 할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플라톤은 적어도 단순한 형이상학자라기보다는 정치철학자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뭐 이 단순하게 아까 여기 써놓은 것처럼 단순하게 이상적인 그 정체를 제시한 사람이 아니라 실천적인 것을 고려한 사람이고, 동시에 아주 전형적인 민주주의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소위 민주적 가치 혹은 민주적 심의에 대한 전적인 믿음을 갖고 있는 혹은 신뢰를 갖고 있는 그런 민주주의자라고까지 이야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비판적인 혹은 건설적인 그 민주주의자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존의 플라톤 이미지에 대한 좀 그 교정이라고 한다면, 자, 이제부터는 좀 플라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좀 더 그 들어가 보고, 그것을 통해서 플라톤은 사실은 국제정치 사상가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해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플라톤은 아테네가 민주화의 꽃을 피웠던 바로 그런 시기에 살았던 철학자였어요. 플라톤 생전 이전부터 아테네는 기원전 6세기경부터 이제 민주정의 길을 들어섰고요. 기원전 5세기, 4세기 무렵이 가장 민주정의 절정이었는데, 어떻게 보면 플라톤은 그 민주정의 그 절정 그리고 좀 그 후반기에 그 삶을 살았던 사람이라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그 플라톤 생애에서 주목할 만한 그 어떤 그 맥락적인 배경은 아테네가 지극히 국제정치적 그 환경 속에서 그 운명을 굉장히 드러내게 되는 그런 상황을 잘 목격했던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미 그 이제 역사의 기록을 보면 페르시아 전쟁을 통해서 사실 헬라스 세계 전체가 커다란 위협에 직면한 경험이 있었고요.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제 헬라스 세계가 이제 동맹을 맺게 되는데, 그 동맹에서 아테네가 이제 맹주로서 등장하고 헤게몬이라고는 맹주로서 등장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제국으로 성장하게 되는 배경을 갖게 되고요. 뭐 그러면서 이제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하는데 우리가 투키디데스 공부할 때 배웠던 것처럼 이제 두 헤게몬 세력의 충돌 뭐 이런 그 상황이 연출됐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그 펠로폰네소스 전쟁이 발발한 이후에 출생했던 게 플라톤이었어요. 펠로폰네소스 전쟁에 한 그 27년간 있었는데 플라톤은 이제 뭐 전쟁 발발 이후에 몇 년 있다 이제 출생한 사람이니까 자기의 어린 시절 10대 다 이제 전쟁의 그 소용돌이 속에서 이제 성장했던 그런 인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는 전쟁이 끝나고 아테네 제국이 계속 이제 그 퇴락하는 그런 모습을 지켜봤던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아테네는 그 이제 내전을 겪게 되고 그래서 정변이 일어나서 과두정도 그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민주정으로 회복하는 과정. 그러고서 또 이제 소크라테스가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을 받고 죽게 되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다 목격했던 인물이었어요. 뭐 이 얘기는 플라톤은 굉장히 인터내셔널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지금 자기 아테네가 처했던 상황도 그렇고 자기가 경험했던 여러 그 아테네 내부의 정변, 자기의 친척들이 이제 정변에 개입하게 되고 처형당하고 이런 것들을 다 목격했는데 그것이 지극히 국제적 변수에 의해서 일어났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따라서 국제에 대해서 전혀 그 무관하게 자기 철학을 개진하기 어려웠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국제정치 사상가로서 이제 사고해야 될 이유는 너무너무나 많았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던 것은 어쩐 그 역사적, 이제 맥락적 근거로서 이제 플라톤을 이제 국제정치 사상가로 볼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또 맥락적 근거 중에 우리가 꼭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 스승, 플라톤의 스승도 이 전쟁의 와중에서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이 참전을 했었어요.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철학은 소크라테스 이전에 생각했던 그 아까 철학자들 한번 떠올리면 어떤 거예요? 뭐 그야말로 우주 전체, 세상 전체의 첫 번째 원리, first thing이 무엇이냐를 찾는 거기 때문에 아니 너무 소소하게 개별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기에 참전한다? 이건 별로 그렇게 철학적인 활동이라고 여겨지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 폴리스의 명령을 받아서 참전을 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떳떳하게 변론에서도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걸 본 이제 플라톤은 어떻게 받아들였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철학과 전쟁 혹은 보편적인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쫓고 있는 그런 도시, 국가의 애국심을 발휘할 수 있는 거냐? 철학과 애국심이 양립할 수 있는 거냐? 라고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맥락에서도 플라톤은 국제정치 사상적인 질문을 갖지 않을 수 없었을 거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맥락적인 근거라고 한다면 이것을 사실은 그 플라톤은 이미 충분히 자기가 남겨놓은 그 35편의 대화편 안에 충분히 표현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기존의 학자들이 사실은 충분히 그것을 포착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그래서 몇 가지 텍스트적 근거를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좀 더 이야기할 국가라고 하는 그 대화편이 있는데 국가라고 하는 대화편은 뭐죠? 정의가 무엇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먼저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고 그 정의로운 국가가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확인해서 그것을 정의로운 사람한테 적용해보자. 뭐 이런 큰 이제 구도를 갖고 있는 대화편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진 국가를, 이상적인 국가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사실은 어떤 계급이 있는 거죠? 수호자 계급이 있어. 근데 수호자 계급이 있다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거죠? 군인 계급이잖아요. 군인 계급이 있다는, 군인이 왜 필요한 거죠? 사실은 인터내셔널 세팅이 이미 들어가 있는 거예요. 다른 국가, 만약에 한 국가가 있거나 고립된 국가를 만약에 상정한다면 사실은 군인 계급이 있을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상 국가를 만들 때부터 사실은 플라톤은 수호자 계급 이야기를 했다는 것은 이미 국제 정치에 대한 논의를 자신의 정치 철학 안에 깊숙이 들여놓고 있고 그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또 법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그 아주 정치 철학의 다른 이 대화편 정치 철학을 다루고 있는 다른 각도에서 국가하고는 다른 각도에서 다루고 있는 법률도 국제 정치에 대한 사고를 또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드러내는 대목들이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다른 대화편, 알키비아데스나 메넥세네스라고 하는 그런 대화편들이 있는데 이건 전형적으로 아테네가 제국으로서의 역할을 지금 어떻게 행세하고 있는지, 그 안에서 이제 젊은이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는 거 보면 이제 국제정치적인 논의를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좀 이 보충적인 이제 근거이긴 하지만 여타의 다른 카르미데스나 고르기아스 같은 그런 대화편은 사실은 모든 대화편들은 이제 플라톤의 대화편이요. 대화편들은 사실은 극적인 배경을 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드라마틱한 배경을. 무슨 얘기냐면 거기에 이제 등장하는 등장 인물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주제로 논의하게 됐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배경이 지극히 전쟁이라고 하는 그 배경을 이제 밑바탕에 깔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플라톤이 자기가 살았던 대부분의 시기가 아테네가 전쟁을 수행했던 시기고 또 아테네 제국의 문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그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사상시키지 않고 자기 대화편 안에 잘 이제 탑재해 놓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참전이라고 하는 기록도 역시 남기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런 텍스트적 근거를 보면 플라톤이 국제정치 사상가가 아닌 것이 오히려 이상해진 거고, 그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플라톤을 국제정치 사상가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정치 철학 사회 전통에서는 사실은 이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좀 이제 근본적인 질문인데요. 만약에 플라톤이 이제 정치 철학자였다고 한다면 이 정치 철학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규정이 조금 필요한데 아주 짧게 이야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정치 철학은 정치를 철학적으로 하는 거지. 정치를 철학적으로 하는 거죠. 근데 무엇이 정치를 철학적으로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정치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철학하고 대비했을 때 공동체가 여하이 잘 운영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그 안에 지배라고 하는 형태도 있고 그 안에 배분이라고 하는 것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이제 조치를 운영을 통해서 공동체가 잘 이제 유지되는 것, 그것이 이제 정치의 기본적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철학은 그런 정치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냐, 좋은 거냐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래서 이념적으로, 이상적으로, 이론적으로 최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최상의, 베스트 레짐이 무엇인지. 그게 이제 정치 철학의 목적, 목표라고 한다면, 자, 여기까지 얘기하면 최상의 정체를 찾아내는 이런 철학적인 작업으로서의 정치 철학은 현실하고 동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무엇이 바람직한 것인지만 찾아내면 그만인 것이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이 최상의 것이라고 이제 주장할 때요. 그 최상의 것은 반드시 경험적으로 어디에 있었거나 혹은 어떤 매뉴얼을 통해서 이걸 따라하면 반드시 나올 거다라고 하는 것을 굳이 증명할 필요는 없어요. 그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예를 들면 이제 이 플라톤의 대화편에 나오는 예니까 그냥 그대로 들면 어떤 그림이
어떤 그림이 가장 미인이냐, 어떤 그림이 가장 미인이냐를 우리가 정하고 서로 합의해갖고 가장 미인의 그림을 우리가 이제 그린다. 뭐 눈, 코, 입의 크기는 어떻고 배열은 어떻고 뭐 이런 관점에서 그린다고 할 때, 자 그려놓고 다 이게 가장 이상적인 미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다 동의를 했고 거기에 합의했다라고 한다면, 자 그런데 누가 나타나갖고 아니 그런 사람 너 어디서 본 적 있어? 아니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이런 사람 어디 나온다고 어디서 태어날 거라고 하는 보장 있어? 아직 보장 못하지. 자 그러면 이 그림은 미인이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다는 거야. 가장 이상적인 것. 그래서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정체를 이야기할 때는 사실 그것의 경험적인 근거를 굳이 갖다 댈 필요는 없다는 그런 의미에서 이상과 이론, 이념은 현실과 실천 하고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 그림이 미인도가 화면이 봤더니 각각의 것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가장 훌륭한 것 같은데 딱 보니까 사람이 아니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사실은 이상적인 것의 리미트는 현실에서 그래도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어디서 실현됐다라고 경험적으로 증명할 필요는 없지만 실현 가능성만 있으면 돼요. 그죠? 그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이 그림이나 이 미인도나 혹은 이상 국가가 실현될 가능성이 적어도 0%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것만 아니면 되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현실에 대한 그 고려를 이상을 추구하고 있는 정치 철학도 할 필요가 있는데 그 현실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경험적으로 어떤 것이 존재했다거나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현실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그런 의미에서 플라톤이 만약에 정치 철학자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상적인 정체가 무엇인지를 제시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 이상적인 국가의 실현 가능성을 아주 조그맣게라도 이제 입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이상 국가의 실현 가능성은 반드시 경험적으로 입증할 필요는 없지만요. 자, 그런 맥락에서 지금 이 실현 가능성의 측면에서 반드시 빼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국제라고 하는 변수라는 거예요. 어떤 이상 국가도 사실은 독립해서 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 국가의 실현 가능성이에요. 그 가능성을 위해서라도 국제라고 하는 변수를 배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정치철학적 근거에서도 플라톤은 국제정치 사상가 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의미를 플라톤 본인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두 번째 이야기했던 텍스트에서 그런 내용들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전반적인 플라톤에 대한 이해라고 한다면요. 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읽은 플라톤의 국가 안에서 그러면 플라톤은 어떤 국제 정치 사상을 제시한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걸 좀 확인해 보려고 해요. 이 내용들이 플라톤이 제시하려고 하는 국제 정치 사상 전부를 포괄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사실은 어떤 단면이고 일부분일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게 된다면 플라톤이 제시한 국제정치 사상의 다른 단면들 혹은 또 플라톤이 제시한 정치철학의 이 본질하고 보다 더 잘 부합하는 그런 국제정치 사상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 우리는 플라톤 국가에 나타난 국제정치 사상이 기존에 생각하지 못했던 플라톤에 대한 이해에서도 그렇고 또 국제정치 사상이 다루고 있는 어떤 주제의 관점에서 플라톤의 국제정치 사상이 어떤 특이점이 있는지 이를 좀 먼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1권에 보면은
이제 소크라테스가 어디 가죠? 케팔로스 집에 가서 이제 향연, 일종의 향연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온 주제 중에 하나가 도대체 정의가 뭐냐 라고 있는 주제가 이제 나왔고 뭐 이런 논란이 있다가 트라시마코스라고 하는 소피스트가 나와서 너희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정의는 다른 게 아니라 이제 강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서 실현하는 그게 바로 정의다. 무슨 이야기냐면 강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법으로 만들고 혹은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것을 강제해서 이걸 이제부터 정의라고 불러 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의는 그것 자체의 어떤 본질적인 그런 가치가 있다기보다 강자의 이득이고 따라서 이제 정의라고 하는 것은 강자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강자는 사실은 부정의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오케이 그런 이제 용어를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은 그러면 내 얘기는 자 부정한 자가 강자이고 너희들이 얘기하는 부정한 사람 그게 바로 강자인 거고 바로 그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나는 훌륭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왜 이 사람을 훌륭하지 않다고 생각하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저 사람은 부도덕한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그런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 강한 사람이야말로 몇 안 되는 훌륭한 사람이다. 따라서 그런 훌륭함을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떤 덕이라고 얘기한다면 부정의를 행할 수 있는 강한 강자가 바로 아랫대 탁월함, virtue라고 번역하는 그리스어의 아랫대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트라시마코스의 입장은 바로 그거예요. 다수의 사람들은 동의하지 않겠지만 솔직히 얘기해보면 부정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강자만이 사실은 소수이고 그런 사람만이 사실은 인간으로서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거기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반론이 이제 여러분들이 일본에서 읽었던 그 내용인데, 오케이. 그렇다면 지금 트라시마코스의 주장에는 여러 가지 가정이 물론 깔려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이제 먼저 분석을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네 얘기는 어쨌든 부정하면 부정할수록 어떤 부정함이 아주 충만해 있을수록 그러면 더 강함을 발휘할 수 있다고 하는 이야기 아니냐. 트라시마코스, yes. 내 얘기가 그거다. 이제 그렇게 답하는 거고.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니까 부정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삶에서도 적용될 수 있지만 집단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볼 수 있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그 예시는 예를 들어서 도적대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그 도적대 집단이 만약에 전적으로 부정함을 갖고 있다면 전적으로 부정함으로 충만해 있다면 그러면 이 도덕대 집단이 강함? 아까 트라시마코스가 전제한 것처럼 강함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 뭐 이런 거예요. 질문의 취지는 이런 겁니다. 도덕대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어때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는 자기네들끼리는 서로 뭐랄까요? 그러니까 우애도 지키고 소위 어느 정도는 정의롭게 살아야 돼. 아니 바깥에 나가서 도덕질 해온 것들 나눠 가질 때 서로 막 속이면서 뭔가 부정하게 해갖고는 이 도덕제 집단이 온전히 잘 유지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소크라테스의 이제 문제 제기는 설령 도적대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트라시마코스 네 얘기처럼 안팎으로 완전히 부정의가 충만한 도적대 집단이라면 이거 잘 워킹하지 않을걸? 이런 거예요. 도적질 잘 못할걸?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그 전제되어 있는 것은 뭐냐 하면 개인과 마찬가지로 어떤 집단에서도 어떤 부정의와 힘의 발휘라고 하는 그런 그 관계성이 유지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이제 질문을 던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도적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게 내부적으로 그 구성원들 사이에
원칙으로서 얘기할 수 있는 정의하고 도적대는 뭐예요? 기본적으로 바깥에 부정의를 행하는 집단이잖아요. 바깥으로 부정의를 행한다라고 하는 외부적으로 행하는 부정의하고가 모종의 연계가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가정을 이미 깔고 있는 거죠. 무슨 이야기냐면 내부적으로 아까 적어도 어느 정도의 구성원들 사이에 정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정의하고 도적대가 바깥으로 부정의를 행한다고 했을 때 그때 이제 얘기하는 부정의는 같은 종류일까? 아닐까? 이런 의문을 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동시에 같은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내부적으로 서로는 어느 정도 정의로워야 되고 그런데 그 도적대 집단의 행위는 대외적으로 부정한 건 분명한 거니까. 이때 이들이 갖고 있는 어떤 정의의 기준은 동일한 걸까? 뭐 이런 이제 질문을 던질 수는 있는데 어쨌든 소크라테스의 반론은 트라시마코스 주장처럼 부정의로 안팎으로 완전히 충만한 그런 집단이라면 그거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문제 제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자, 그것의 결론이 어떻게 이르게 됐는가는 좀 차치하더라도 지금 이러한 소크라테스의 문제 제기가 국제정치 사상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일단 소크라테스는 그 개인과 집단을 서로 유비시킬 때 그 집단의 카테고리에서 도적대 그리고 국가 뭐 이런 걸 등치시켜 놓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 집단의 관점에서 보면은 도적대나 국가든 별로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드는 생각은 만약에 그 대외적으로 도적대처럼 부정의를 행하려고 하는 그 국가가 있다면 그런 국가는 결국 도적대하고 같은 종류의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지, 그죠? 그냥 같은 이제 리스트 위에 올려놨으니까요, 같은 항목 위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 스스로 묻게 되는 이제 질문은 국가는 그러면 도적대와 같은 집단인가? 뭐 이런 거예요. 국가는 도적대와 같은 집단인가? 이런 거죠. 그런데 사실은 소크라테스가 이제 가정으로 깔고 있는 뭐랄까요? 트라시마코스하고는 다른 뭔가 지속 가능한 도적대 집단은 어떤 도적대 집단이에요? 내부적으로는 구성원들끼리 서로 우애나 정의를 지키고 대외적으로는 도적질을 잘하는 거예요. 근데 국가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부적으로 시민들끼리 서로 정의롭고 우애를 잘 지키고 대외적으로는 도적질이라고 하긴 좀 뭐하니까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걸 사실은 조금 까놓고 얘기하면 아니 도적대하고 뭐가 다르냐? 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이런 생각이 떠오를 때 이제 소크라테스의 이제 대화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크라테스의 암묵적인 문제 제기 혹은 플라톤이 의도한 문제 제기는 이건 좀 기분 나쁘다. 무슨 얘기냐면 국가하고 도적대를 같이 이렇게 같은 범죄에 놓는 것은 기분 나쁘다. 이렇게 만약에 생각이 들었다면 적어도 국가는 도적대하고는 달라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얘기는 국가는 도덕적인 그런 행위자로서 프라이드를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이끌어지는 국가에 대한 행위, 국가의 대외 정책에 대한 기준은 적어도 도적대처럼 부정의를 행하면서 자기 이익을 취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만약에 도적대하고 등치되는 것이 못마땅하다면, 그러면 당연히 대외적으로 부정의를 행하는 것을 자제해야 되는 것이고 내부적으로 우리가 당연히 공동체 구성원들끼리 정의를 추구하는 것처럼 대외적으로도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될 거예요. 그런데 혹시 누군가 아니다. 국가든 도적대. 오케이, 도적대라고 불러줬다. 우리는 국가가 최대한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좋으니까 대외적으로는 부정의를 행하는 것도 우리는 더 바람직하다.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걸 통해서 만약에 이득을 더 취할 수 있다면 라고 생각하는
집단이 부류가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그 이제 플라톤의 암묵적인 그 조언은 오케이 만약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얘기는 네가 속한 국가하고 도적대 집단하고 동일하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 도덕적인 어떤 그 가책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는데 다 좋지만 근데 도적대 집단은 그렇게 지속 가능한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도적대인 한은 언젠간 사실은 이제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국가를 원하는 건가? 지금 현재 도적질을 해서라도 혹은 부정의를 행해서라도 국가 이익을 최대한 갖는 건 좋은데 결국은 소멸하게 될 그래서 결국은 비난받아 소멸하게 될 그런 국가라도 상관없다는 건가? 라고 하는 문제 제기를 암묵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쪽이 됐든 간에 사실은 대외적으로 부정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지금 플라톤이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이야기를 이제 트라시마코스하고의 대화 속에서 이제 그 암묵적으로 이 얘기를 국제정치 사상 관점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다 내가 지금 방금 그 해석한 것처럼 보여주진 않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플라톤이 의도한 바가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일권에 또 어떤 그 논의가 있냐면요. 무엇이 그 정의인가라고 하는 여러 가지 대안이 이제 제시될 때 그 중에 이제 폴레마르코스라고 하는 대화 상대자가 뭐라 하냐면 정의는 친구한테 이득을 주고 적한테 해를 주는 것이다.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언뜻 들어도 사실은 그 정의라고 justice의 좋은 데피니션으로 여겨지죠. 친구한테는 좋은 걸 주고 적한테는 해를 주는 것. 폴레마르코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대화편의 이 극적인 배경에서 캐팔로스라고 하는 집주인의 그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 향연이 베풀어지고 있는 그 공간에 어쨌든 그 2인자인 격인데 이름에서 느껴지는 그 어감은 폴레마르코스, 폴레몬이라고 하는 건 적대적인 뭐 전쟁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다음에 the archon이 붙은 건데 장군 이 전쟁에서의 수장 뭐 이런 뜻이야. 그죠? 그래서 굉장히 폴레마르코스 그러면 뭔가 이제 전장을 이제 떠올리는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름이에요. 자, 그런 사람이 이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적한테 해를 주고 친구한테 이득을 주는 것이 저스티스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지극히 어떻게 보면 전쟁에서의 얘기야. 그죠? 전쟁에서 군인들이 어떤 것이 정의냐라고 한다면 자기의 아군한테 이득을 주고 용맹하게 나가 싸우면서 적한테 해를 가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정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 조금 이제 폴리스 전체 확대 생각을 해보면 뭐겠어요? 자기 동료 시민들한테 이득을 주고 그 다음에 외국인 경계 바깥에 있는 대상에 대해서는 해를 주는 그것이 이제 정의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것에 대한 소크라테스의 논박은 그냥 아주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논박인데 하나는 아니 너 그 친구한테 이득을 주고 적한테 해를 준다고 했는데 너 솔직히 누가 친구고 누가 적인지 확실히 알 수 있어? 뭐 이런 거죠. 적과 친구의 구별을 확신할 수 있느냐? 결국 알에 대한 문제예요. 두 번째 당연히 친구한테 이득을 준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해야. 그리고 적한테 해를 준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득이었어. 무슨 얘기냐? 무엇이 굿이고 무엇이 bad인지에 대한 그 알미 선행돼야 되는데 그런 알을 다 갖고 있어? 뭐 이런 거죠. 폴레마르코스. 거기에 대해서 뭐 답하기 어려운데 사실은 폴레마르코스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가정은 지극히 정치적인 관점에서의 대답이었어요. 아까 정치는 뭐라 그랬죠? 공동체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공동체의 그 유지,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 어떤 궁극적으로 무엇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식인지를 조금 유보하고 이미 정해져 있는 규칙을 따르고 복종하는 그런 것이 사실 정치의 속성이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그런 속성을 폴레마르코스가 잘 대변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다면 지금 앞에 있는 너의 적이
그 진정한 적이고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하달된 명령이 우리의 국가 이익이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에 대해서 이게 진정한 우리의 국가의 이익일까? 이 앞에 있는 적이 진정한 우리의 적일까? 라고 하는 걸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 대해서 소크라테스는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뿐만 아니라 좀 더 그 근본적인 것은 적한테 해를 끼친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과연 온전히 정의로운 사람이 누군가한테 해를 끼친다는 것이 이게 가능한 얘기냐? 뭐 이런 거예요. 뭐 소크라테스의 논지는 조금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거기 제시되어 있는 이제 논증에서 제시된 사례는 이런 거예요. 어떤 것이 따뜻함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상대를 더 차갑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따뜻함으로 상대를 차갑게 만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가해져서 그럴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의로운 사람은 상대를 그래서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의 따뜻함이 상대를 차갑게 만들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상대한테 해를 끼치려면 상대한테 더 나쁜 것을 이제 가해줘야 되기 때문에 상대는 지금 현 상태보다 더 나빠져야 되고 그 나빠짐은 사실은 상대가 더 부정해지는 것을 의미해요. 부정해지는. 따라서 정의로운 사람이 상대한테 해를 끼치려면 상대를 더 부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테크니컬리 불가능하지 않나. 마치 따뜻함이 상대를 차갑게 만들 수 없는 것처럼. 자, 이걸 그냥 도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정의로운 국가는 대외적으로 적한테 해를 끼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이제 폭력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어떤 평화주의적 지향점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도식적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요. 적어도 이제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관점은 정의로운 국가는 대외적으로 적어도 침략 전쟁을 개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주장을 해석을 할 수는 있을 겁니다. 어쨌든 폴레마르코스의 대화 속에서 플라톤이 암시하고 있는 국제정치 사상은 적어도 어떤 침략 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정의로운 국가의 대외 관계 그리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 평화주의적인 관점까지 이제 국제정치적 함의를 찾아볼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이제 플라톤이 우리 국가라고 하는 대화편 안에 녹여놓은 이제 국제정치 사상을 한번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왜 이 안에 글씨가 다 안 보이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써놓은 내용은 뭐냐하면 사실 우리가 국제정치에 대해서 사고할 수 있는 그 스펙트럼을 플라톤은 이 국가라고 하는 대화편 안에서도 모두 다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출발점은 뭐였냐면 플라톤이 지극히 국제정치적 사고를 할 수밖에 없는 정치학자였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러면 어떤 국제정치 사상가였냐라고 얘기할 때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맥락은 뭐죠? 정전론의 관점에서 정의를 실현하는 공간으로서 국제를 설정하고 있는 국제정치 사상가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사실 국가라고 하는 대화편, 저자 안을 들여다보면 적어도 단편적이긴 하지만 국제정치에 대한 모든 이해가 다 스펙트럼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확인한 폴레마르코스하고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한편으로는 어떤 평화주의적인 지향점도 있고 또 하나는 이 정전론적인 사고를 한다라고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정의로운 주체가 상대를 부정하게 만들 수 없다라고 하는 전제로부터 그리고 트라시마코스하고의 대화를 보면 국가가 적어도 대외적으로 부정의를 향하는 것을 굉장히 자제해야 될 필요성을 이제 암시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정전론적 사고를 적용한 그런 국제정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은 현실주의적인 사고잖아요, 그죠? 현실주의적인 사고인데 그런데 이권의 이제 논의를 보면 이제 이상 국가가 출현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떤 재정적인 기반이 필요한데 물적인 토대가 필요한데 그 물적인 토대를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를 침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주변에 있는 다른 영토를 좀 침범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자, 그거는 이상 국가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어떤 물적인 토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부정의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동기를 이제 지적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그 단편만을 갖고서 플라톤이 어떤 국제정치관을 지지하고 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전체 저자에서 세 개의 스펙트럼이 현실주의와 정전론과 그리고 평화주의적인 그런 사고가 모두 다 이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관점에서 국제를 보는 시각이 그 스펙트럼으로 열려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세 개의 스펙트럼이 어떤 방식으로 조응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대응해야 될지 이것들 가운데 어떤 식으로 국제관계에서 이상적인 국가가 대응해야 될지는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부분이겠죠. 그렇지만 이것들이 다 이제 열려 있고 따라서 적어도 플라톤을 만약에 국제정치 사상가라고 봤을 때 그 사상의 이 의미는 어떤 특정한 그 국제정치관으로 딱 그 한정해서 이야기하기 어렵고 세계를 복합적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많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부분은 국제관계에서도 정의가 실현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의 실현 공간으로서의 국제를 보고 있다고 하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다라고까지 이제 해석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 그로티우스와 기독교적인 이제 이 국제정치 사상에 이어서 플라톤을 지금 2부에서 지금 보고 있다는 거고요. 한 가지 이제 그러면 좀 넓게 보자. 그러니까 국가라고 하는 이 대화편, 이 전체의 큰 틀에서 좀 그 이제 플라톤의 국제정치 사상이 무엇인지를 좀 확인해 보자. 뭐 이런 그 의도를 갖고 한번 다시 이야기를 해보자면요. 이 대화편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인하는 것이 무엇이 개인의 관점에서 정의인지. 그래서 그 정의가 과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인지. 그래서 손해를 보더라도 그냥 정의가 좋은 거라고 하니까 그래도 마지못해서 따라야 되는 것인지. 뭐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하는 것이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대화편 전체에 깔려있는 그런 의도라고 볼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플라톤의 주장은 아니 그게 아니라 정의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불편하고 자신의 이득이 되지 않지만 그것 자체가 뭐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따르는 것이라고 이해하지만 내 주장은 그게 아니라 정의는 그것 자체로 좋을 뿐만 아니라 결과로서도 좋은 거야. 내가 증명해 줄게. 뭐 이게 지금 전체 프로젝트 안에 담겨있는 플라톤의 주장이에요. 그 얘기를 오늘 다 할 수는 없지만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플라톤이 제시한 어떤 커다란 구조가 있는데 그 구조는 뭐냐면 자 지금부터 내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 그 이상적인 국가 안에는 정의라고 하는 이 덕목도 포함되어 있죠.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무엇인지를 이제 그려놓고 거기서 그 이상적인 국가 안에 반드시 발견될 수밖에 없는 justice,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 정의를 찾아내서 이 일반 원칙을 모든 인간, 모든 개인들한테 적용할 수 있는 우리 삶에도 적용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 적용할 수 있는 그 원칙으로 내가 확인시켜 줄게.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 이제 필요한 게 가장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거겠죠. 그렇지. 그래야 그 안에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 정의, justice,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테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어디에 기울여지고 있는 거냐면 이상적인 국가를 만드는 데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국가라고 하는 대화편을 플라톤의 이상 국가론이 제시된 이제 대화편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궁극적인 목적은 justice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그걸 우리 삶에 적용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취지는 그 플라톤의 의도는 그 대화편 안에 있는 소크라테스의 의도는 그것 자체로 좋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나쁜 게 아니야. 그게 실제로도 이득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제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제 구조를 갖고 있다고 하면 크게 보면 이 국가의 그 이제 내재해 있는 큰 구조는 개인하고 국가 간의 어떤 그
이제 유비, 어널러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죠? 개인하고 국가 간에. 그래서 먼저 국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가장 이상적인 국가가 되려면 지혜를 갖고 있는 통치자가 이제 그 공동체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아까 애초부터 사실은 이 이상 국가는 국제적으로 좀 취약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먼저 침략을 했으니까. 따라서 수호자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밑에 이제 그 어떤 사회적인 기반, 물적 토대를 제공해야 되는 생산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은 수호자 계급인데, 왜냐하면 수호자들만 이제 그 무력을 독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은, 자, 대외적으로 수호자들이 국방을 위해서 이 무력을 행사해야 되는데, 독점하고 있는 무력을 만약 내부의 시민들, 동료 시민들한테 쓰면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무기는 정작 수호자들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 거냐? 어떻게? 수호자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도 못하게끔 처음부터 애초에 동료 시민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배신하지 않고 무력을 행사하지 않게끔 어떻게 해야 된다?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지? 그래서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제 수호자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통치자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공동체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런 지식을 갖고 있는 통치자가 나타날까? 의문스럽죠. 의문스럽지만 이러이러한 교육을 시키면, 이러이러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이 교육 프로그램의 결과로서 나오는 사람은 통치자로서 필요한 그런 지식을 갖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로 이제 이상적인 국가가 나왔을 때, 그럼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justice, 디카이오스네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 이상 국가의 행태를 잘 들여다봐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떤 것이 justice인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되는데, 그때 찾아낸 이상 국가의 가 갖고 있는 justice의 definition, 그 규정은 뭐냐면, 이 세 계급이 뭐죠? 세 계급이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호자는 수호자대로, 생산자는 생산자대로, 통치자는 통치자대로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이제 justice로 찾아냈어요. 자, 이렇게 찾아낸 목적은 사실 여기서 끝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이제 개인한테 적용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개인한테 적용하려고 보니까 이 구조하고 동일한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죠? 개인도 마찬가지로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같은 그런 그 형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 길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영혼의 구조를 갖고 이 세 개의 계급을 이렇게 이제 시켜보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내놓은 것이 소위 영혼 3분설이에요. 우리 영혼에는 세 개의 파트가 있지 않냐. 그래서 뭔가 계산하는 이성의 파트가 있고, 또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맨 밑에 욕구적인 부분이 있고, 또 뭔가 이제 화를 이제 돋구면 더 불끈하는 그런 기계의 파트가 있지 않냐.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이상 국가에서는 이 세 개의 계급이 각자 자기 일을 해야 되듯이, 그걸 만약에 개인의 그 상황으로 적용한다면, 내 영혼 안에 세 개의 파트가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것이다. 각자 자기 일을 한다는 것의 의미는, 이성은 무엇이 필요한 것인지 계산하고 판단할 것이며, 욕구는 이제 대외적으로 원하는 것을 계속 이제 추구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성에 의해서 그 욕구는 어떤 것이 진정으로 나한테 이득이 되고 해야 되는 것인지, 어떤 것이 자제해야 되는 것인지를 따라야 되는 거죠. 이성이 지배한다는 거, 마치 통치자가 생산자를 지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지배가 쉽지 않고 잘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말 듣지 않을 때 누가 도움을 준다? 수호자가 도움을 주듯이 마찬가지로 기계가 나의 영혼 안에서 어떤 기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세 개의 그 국가 안에서는 세 개의 계급이 각자 자기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개인도 세 개의 그 부분이, 영혼의 각 부분이 각자 자기 일을 하면 된다. 이게 그 국가라고 하는 대화편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어떤 구조적인 유비 구조를 갖고 있는 이제 이 논의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는 건 플라톤이 갖고 있는 그러면 국제형 사상이라고 한다면 이 구조를 그대로 국제적으로 확장해서 해석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각자 자기 일을 한다면 국가도 국제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층위에 있는 국가도 소위 이성적인 그 패권 국가가 있고 혹은 수호자 노릇을 하는 어떤 경찰 국가가 있고 혹은 일반 대부분의 국가들 세속적인 그냥 일반 국가가 있느냐. 그래서 세계의 어떤 질서도 이상적인 질서도 소위 이 가장 그 이상적인 국가라고 하는 의미의 best regime을 찾는 것이 정치 철학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가장 best 이상적인 국제 질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best international regime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방금 여기 보이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제 구분으로 설정할 수 있는 거냐? 그것에 대한 답은 전혀 그렇지 않대요. 전혀 그렇지 않대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플라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상적인 국가, 통치자, 수호자, 생산자 계급으로 이루어진 이상적인 국가, 이것이 실현 100%, 그러니까 실현 가능성이 0%인 그런 의미에서 실현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일상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도식을 그대로 국제정치적으로 확장하는 것이 플라톤의 목적일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또 플라톤의 구상이 이런 식으로 국제적으로 확장되기는 어렵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럼 이상국가 얘기는 뭐 하는 거냐? 특히 아까 그 통치자에 해당되는 그 지혜를 갖고 있는 계급은 소위 철학자 계급하고 일치할 수 있는데 그 철학자가 이제 왕이 되는 철학자가 통치자가 되는 그런 이상국가론이 이제 제시되는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이상국가를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국제정치적으로 타당한 이제 플라톤의 생각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해석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아까 잠깐 소개하긴 했지만 플라톤이 그 의도하고 있는 철인 정치론은 사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철인왕에 대한 이해, 해석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플라톤이 철인왕을 그냥 액면 그대로 이게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쉽게 실현될 수 있을 거라고 내놓을 만큼 그렇게 그 나이브한 이상주의자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려운 철인 국가론을 도대체 왜 얘기한 것이냐? 어차피 안 될 걸 알면서. 플라톤의 생각은 만약에 실현될 수만 있으면 이것이 베스트인 것은 맞다. 그런데 어차피 나는 이것이 여기서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건 알고 있다. 그리고 너희들도 원하지 않잖아. 이런 거. 아테네 시민들 너희들도 원하지 않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걸 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 따라서 민주정이 계속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건 당신들도 알고 나도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가 모름지기 어떤 모델, 어떤 본으로 가야 되는지는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본을 이제 올려놓고 보면 그것이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만약에 사람들이 공유하게 된다면 민주정 하에서 우리가 저 이상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금 우리의 행태를 바꾸고 좀 그 이상에 담도록 우리의 행태를 좀 조정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사고하게 된다는 거죠. 좀 다른 식으로 이야기하자면 결국은 다수의 데모스 이제 대중들이 민주정 하에서 그 정치적 의사결정을 할 텐데 그때 어떤 기준으로 심의를 할 것인지를 좀 암시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철학자가 우리한테 존재한다면 오케이 맡기겠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이것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는 누가 철학자인지도 사실 확인이 안 되고 만약에 철학자 골라서 이제부터 철인왕으로 맡기자라고 우리가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없어. 정말 철학자인지 모르기 때문에. 또 하나 확실한 것은 내가 그래도 제일 철학자예요.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다면 플라톤의 주장은 적어도 그 사람이 확실히 철학자가 아닌 것만은 분명하다고 얘기해요.
내가 나서서 이제 철인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 이유는 뭐냐 하면 철학자는 절대 정치를 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철학자는 철학이 너무 좋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어떤 꼬임에 빠져서든 만약에 어떤 대의명분을 받아들여서든 만약에 정치를 한다고 한다면 그건 철학자가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누군가 나와서 내가 내가 이 정도 너희들보다 제일 많이 철학을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는 이제 정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자격이 있다 주장한다면 적어도 그 사람은 빼고 해라.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주장. 자, 그런데 그렇다면 그러면 이 민주정 하에서 이런 그 플라톤의 주장을 갖고 어떤 그 이제 함의를 얻을 거냐라고 할 때 철학자가 존재한다면 했을 법한 싱의를 우리들이 하자는 거예요. 문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인기가 있는 사람이고 누가 나의 이득을 좀 더 갖다 줄까 이걸 생각하지 말고 어떤 것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본질적으로 옳은 것인지 또 공동체를 넘어서 사실은 그 옳음이나 우리 공동체를 위한 이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트라시마코스하고의 대화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게 그 배타적이고 우리한테 어떤 특수한 이익을만 가져다주는 그런 이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지속 가능하기 어렵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에서 철학자들이 그 했을 법한 그런 판단을 민주적 심의 안에서 해보지 않을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플라톤의 제안이라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런 바람직한 이제 국제 정치의 레짐은 무엇이냐? 인터내셔널 레짐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철인왕에 의한 그 이상적인 정체는 사실은 그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해. 이 얘기가 그 가능성이 0%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걸 내가 여러 번 강조하고 싶어요. 거의 불가능해. 따라서 아까 그 도식적으로 그려낸 어떤 그 이제 지혜로운 그런 혹은 최선의 통치 국가가 국제를 어떤 통치하는 국제를 이제 규율하는 그런 시스템, 그런 국제 질서를 플라톤이 상정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제 정치는 그냥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국내 정치에서 플라톤이 고려했던 민주정 하에서의 어떤 개선, 그 개선의 의미는 민주정 하에서 그 대중이 심의하고 결정할 수밖에 없지만 그 심의 과정과 결정은 마치 이제 철학자가 존재해서 좀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암과 지식을 전제로 해서 그 공동체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국제관계에서도 똑같은 심의를 대외적 행태를 결정할 때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작동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것이 조금 말하기 어려운 이유가 현실적으로 어떻게 작동할지를 잘 이렇게 묘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면은 좀 국제관계도 그냥 국가 간의 그 이해 충돌,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서로 완전히 이제 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그런 것이 아닌 공통의 그 이상으로서의 정의를 이제 추구하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국제관계가 좀 개선이 되는 그런 상태로 갈 수 있겠느냐라고 할 때 플라톤의 그 제안은 사실은 굉장히 열려 있는 제안이에요. 그리고 비판하자면 그렇게 구체적인 매뉴얼을 주고 있지는 않아요. 다만 확실하게 이제 제안하고 있는 바는 어쨌든 공동체 안에서 아까 민주정 안에서도 뭔가 데모스들이 제대로 어떤 심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철학적인 그 태도나 지향점을 좀 닮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플라톤의 암시는 그러니까 철학자를 죽이지 말고 좀 살려줘라. 그냥 놔둬라. 어차피 얘네들은 이쪽으로 와서 철인왕 할 것도 아니고 뭐 할 것도 아니야. 다만 소크라테스처럼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생각하고 또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지혜, 아임을 추구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얘들을 거기다 그냥 놔둬 달라니. 놔두고 있으면 공동체 전체가 사실은
지향하는 바가 아주 편협된 그리고 배타적인 의미의 이익이 아니라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이익의 추구를 조금 담게 될 수 있다는. 어떻게? 그거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냥 살려주고 놔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내적으로 민족 심의가 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이런 국가들이 하는 대외적인 행태 역시 똑같이 어떤 정의의 지향점을 조금 더 가깝게 당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대외적으로 어떤 철학자의 존재를 전제로 한 대외 정책은 국내적 범주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적용이 돼서 일종의 절제된 혹은 정의를 좀 감안한 그런 외교 정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돌아가서 이제 큰 주제로 가면 결국은 국제 공간에서 어떤 이상으로서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실현될 수 있느냐라고 할 때, 이상주의 출발점은 뭐냐면 플라톤이 했던 것처럼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사고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가장 바람직한 것,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정의의 관점에서는 무엇이 최선의 어떤 정의가 될 것인지를 찾아내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어떤 가치를 현실에 적용하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이제 이상적인 것 그것 자체로만 추구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떤 실현 가능성이 적어도 이 최소한의 실현 가능성을 좀 남겨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이 실현 가능성을 남겨둔 이상주의는 어떤 현실에서 어떤 효과가 있냐면, 만약에 맹목적으로 실현 가능성하고 전혀 무관하게 이상주의를 추구한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사실 굉장히 현실로 돌아오면 과격한 이상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이상은 현실이랑 상관없이 무조건 이제 추종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이 거슬려 혹은 현실이 장애가 돼, 그러면 다 이 현실을 오히려 부정하고 제거하려고 들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플라톤은 그런 이상주의자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 적절하게 실천의 영역하고의 어떤 조응을 모색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때 실천의 영역에서의 조응은 철학자가 실천의 영역에 들어가서 뭘 어떻게 좀 해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철학자의 영역을 그냥 살려두는, 굉장히 소극적이죠. 철학자의 영역을 살려두는 그런 의미의 실천과 이론의 결합을 시도한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오늘 짧은 강의이기 때문에 플라톤의 국제정치 사상을 다 그 면모를 다 드러내기는 어렵지만 몇 가지 우리가 확인한 내용들만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일단 플라톤에서 확인되는 국제정치관은 현실주의와 정전론, 이상주의가 다 이제 들어가 있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 이 세 개의 어떤 스펙트럼이 뭐랄까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기보다 이것들이 서로 얽혀서 복합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플라톤은 강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현실주의자이기 때문에 어차피 국제정치는 이상은 필요 없고 정의도 이제 수용될 수 없어. 나는 정전론자이기 때문에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자들은 난 혐오해. 혹은 이제 평화주의자는 너무 현실하고 멀어. 혹은 나는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현실주의자나 정전론자들은 이상하고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나하고는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태야. 라고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개의 스펙트럼이 다 이제 국제에 대해서 취할 수 있는 그런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을 이제 플라톤은 인지했다고 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이상도 존재하지만 그 이상은 반드시 현실과 실천 안에서 뭔가 적용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안에서 모종의 상호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한다는 거죠. 따라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실주의도 지금 나머지 정전론과 평화주의가 지금 다른 스펙트럼으로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걸 염두에 둔다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만 배타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현실주의를 취하되 상당히 이제 절제를 갖추고 있는 그런 현실주의가 될 수밖에 없고, 정전론의 경우에도 사실은
국가에서 나오는 정전론의 그 맥락은 교육을 시킬 때 이제 수호자들 교육을 시킬 때 나가서 전장에서 어떤 식의 행태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한 수호자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정전론도 이게 단지 전쟁 수행 과정에서 어떤 정의롭고 부정한 행태에 대한 규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포괄적인 의미에서 공동체 전체와 혹은 국제 관계에서 또 그것보다 더 포괄적인 자연 전체의 맥락에서 정의가 작동하는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를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관점에서 정전론을 아마 취하게 될 것이고, 평화주의도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그냥 맹목적으로 자신의 이상만을 이제 맹종하는 뭐 그런 태도라기보다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다른 스펙트럼을 갖고 있는 퍼스펙티브를 갖고 있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공존하는 것이 불가피하게 국제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 평화주의 자체만을 고집할 수 없다는 것이죠. 절대적 의미의 평화주의만을. 그래서 신중한 평화주의를 이제 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국제정치사상을 전체적으로 보면 철학적이고 이상적이지만 여전히 현실에 대한 고려를 염두에 두고 있는 뭐 그런 이제 국제정치사상이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그걸 할 거냐라고 했을 때 아주 소극적인 의미로 철학자의 존재를 좀 남겨둬라.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남겨둬라. 좀 다른 식으로 얘기하면 나의 아카데미를 부수지 마라. 여기 있는 사람들, 그 아카데미에 존재하는 그 젊은이들, 나가서 정치를 할 사람도 있고, 나 따라서 계속 철학할 사람도 있는데, either way, 어느 쪽이 됐던 간에 다 공동체에 기여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주장이 사실은 플라톤이 내놓은 아주 뭐랄까 소극적인 그런 의미의 국제정치 사상의 실천적 제안이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너무 낙관적이고 너무 이상적이지 않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뭔가 잘 작동할 것이라고 하는 보장이 별로 없다라고 이제 반론을 펼 수 있겠죠. 그 얘기는 맞는데 보장 없고 소극적이고 지나치게 이상적인 건 맞는데 그 다음 플라톤의 대답은 그럼 내가 어쩔까? 또 다른 대안은 뭐가 있냐라는 것. 사실 이상을 제시해놓고 그 이상에 대한 어떤 액션 플랜을 다 제시하지 않으면 뭔가 그 이상이 갖고 있는 실천적 약점 때문에 비판받는 것이 많은데, 사실은 플라톤이 취하고 있는 전략은 사실은 이상의 제시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액션 플랜을 전제로 해서 제시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그 실천을 도외시한 이상이 될 수는 없지만 이상과 실천 또 이론과 그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긴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인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만 이상과 이론, 이념의 영역은 여전히 건재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플라톤의 국제정치 사상인데, 아마 국가에 나와 있는 논의 가운데는 금방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 내가 오늘 국제정치 사상의 맥락에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강의를 했지만 그거 말고 다른 포커스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가 이제 Q&A 시간에는 그야말로 소크라테스식으로 서로 문답을 해봅시다. 네. 그래서 강의 여기까지 할게요. 네. 네.